이렇게 합시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예, 사용하던 말들, 음, 뭐 시민이라든가 인민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국가, 또 공동체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 말들의 개념들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들 그 흔히 쓰는 단어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과 시민들, 인민들에 관한 개념적인 차이,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의 그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공동체와 국가라고 하는 것 간의 관계 또는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다른 정치 공동체가 갖고 있지 못한 그 합법적인 폭력을 도구화하는 어, 정치체라고 하는 차이에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상성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상성을 어떻게 에, 형성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에, 민주주의적 그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경우에 이는 그 합의에 기초한 정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이런 논의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개념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때문에 좀, 음, 예,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을 만한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짧은 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궁금한 것부터 일단, 질문을 좀 하면서 논의를 시작을 할까요? 자유롭게, 말씀을, 예,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손예원 선생님, 조희원 선생님, 또 허만경 위원님, 또 추인성 선생님, 김해몽 그 센터장님, 순천의 박발진 선생님, 그 강화의 신희자 선생님, 울산의 김용진 장학관님, 또 대전의 문수영 선생님, 인천의 이항구 이사님, 김재기 선생님도 참여하셨고요. 이동준 선생님, 권영환 선생님도 참여하셨고요. 네, 구봉경 선생님도 오랜만에 참여하셨습니다. 뭐 혹시 그 궁금한 건 아니면 좀 이렇게 따질 만한 얘기 있으면 먼저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한데 굉장히 시간적인 것 때문에 압축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여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개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루소식의 일반 의지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인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과 민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 오히려 훨씬 더 근대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합되면서 시민은 탄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인민과 시민을 구분하는 말들인데, 박사님께서는 시민을 기반으로 인민이 형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는 실제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별적인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집중제라는 점을 비판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people이죠. people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가나 아니면 공동체가 성립하기 전에, 민주주의 공동체 성립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집단도 이제 people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이제 people,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제 근대 헌법에서 이제 그 주권이 이제 인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의된 그 인민은 그 이전부터 있는 그 인간들의 어떤 집합으로서의 인민하고 의미가 좀 다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피플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현대 근대 국가가 정의한 법적 개념으로서의 이제 인민, 뭐 이걸 이제 설명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근데 민주주의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제 피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하고 이제 이때도 개인과 개인들, 다음에 인민은 구별이 사실은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예, 예, 예. 그 뭐 공동체의 당연한 거니까,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인민민주주의냐, 사실 요 인민민주주의는 이제 또 의미가 또 다르니까요. 음, 인민민주주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인민민주주의는 뭐, 그건 사실 이제 또 완전 인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완전히 바꾼 거죠. 사실 이게 인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현대에 오면서 그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어, 결국에는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배하는 자랑 지배받는 사람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에서, 이 비판의 맥락에서 결국엔 지배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의 피플이라고 하는 게 또 새로 등장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피플은 이제 이른바 라틴어에서 이제 플레부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다음에 음, 포퓰루스라고 하는 말이 음,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집합을 전체를 다 부르는 음, 말인데, 이게 플레부스와 포퓰루스에서, 포퓰루스가 그 이제 이른바 포퓰러 혹은 이제 지금 이제 퍼블릭 이제 이런 말 같다면, 플레부스가 이제 이른바 서민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음, 이제 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현대의 의미에서 이제 피플이라고 하는 것을 라틴어 이제 포퓰루스냐 플레부스냐, 그러니까 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혹은 음, 이 음. 권력을 갖지 못한 서민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놓고 이제 사실 피플이라고 하는 말의 용법을 놓고 이제 싸움이 사실 벌어지죠. 음. 우리 공론 포럼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서도 말씀 나눴다시피 다 이렇게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선생님 제일 처음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단체 중심, 그런 점에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자각한 시민이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시민단체의 중심의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된 사회로부터 이렇게 급격한 우리 사회가 이제 변동 과정을 겪고 있다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민주주의,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 최근에 나타나는 뭐 소위 파퓰리즘이라든지 뭐 혐오나 이런 탈진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소위 그 민주주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증상들과 관련해서 이런 증상들이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활동 방향과 운동 노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현실을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의 어떤 특징이랄까? 특히 이제 박사님께서는 들레지와 가타리의 소수 전략 그 관련해 가지고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하셨으니까
박사님의 권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 마지막에 하셨을까? 예, 박사님이 박사 학위를 받고 예, 했던 예. 소수와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신문에 칼럼을 쓴 것도 이 소수의 문제에 관해서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썼는데 우리 현실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소수화 전략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근데 지금 그 손드신 분이 뭐, 그 아, 예, 김경숙 예, 예, 선생님께서, 김경 예, 선생님. 예, 예. 네, 예,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예, 말씀드리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 공간에서의 민주주의가 파행으로 치닫는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서구적 개념의 시민이 등장해서 시민에 의하여 그러니까 자기 지배가 가능한 이런 이제 이런 틀이 형성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이제 그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든 뭐든 이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작동을 제대로 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돌이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개념에서 딱 들어맞는 그런 시민이라는 존재가 그 한국 사회에서 과연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저는 이제 이게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면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제 민주정 운영이 파행이 지속되는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정치 현실은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 고리와 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그래서 탈출구가 없다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의 그런 이렇게 그 순환 도돌이 같은 그런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인류 역사에 매우 특정한 한 장소,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딱 그 시점에 등장한 매우 이제 독특한 정치 체제죠. 사실 거기 말고는 없었어요. 그 이런 게 존재한 적이 없었고, 그것도 이제 그 정치 체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 그리스에서 딱 발생한 어떤 철학적인 사유, 그 다음에 뭐 우주에 대한 견해,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아, 한국에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 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사유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다 달라져야 되니까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불가능한데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민주주의를 안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원래의 불가능하죠. 의미대로 예,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럼 민주주의 안 할 거냐? 이건 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 현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는 서구랑 완전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은 그게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탄생한 뭐 지식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치 체제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이게 매우 되게 묘한 존재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주 그냥 보편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민주주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어떤 보편화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근대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대 민주주의랑 아예 접촉을 끊어버리고 북한처럼 갈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민주주의를 우리는 아예 안 하고 버리고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민주주의를 원래 의미대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 버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제 그러면, 결국 남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안 돼도 일단은 최대한 해보는 겁니다. 안 돼도 그냥 해보는 건데, 이게 그냥 무조건 해본다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실천이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딱 그 유럽에서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하거나 이랬을 때랑 한국에서 뭔가를 발표했을 때랑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요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게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연구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매우 독특한 걸 연구하시거든요. 한국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태국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불교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태국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 어디서 발표를 하면은,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매우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그 태국에서는 어떤 불교 미술을 하느냐, 그들은 어떤 식의 예술적인 성과를 얻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태국의 불교 미술을 발표를 하면은 나오는 질문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국인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 태국의 불교 미술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불교 미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일단 서구 사람들은 알미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요. 무엇인가를 아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일본도 그래도 좀 그렇대요. 일본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긴 있대요. 얼마나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국은 유독 어떻게 물어보냐면, 뭔가를 알에 대한 것, 즉 지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데요? 어떻게 실천할 건데요? 라는 물음으로 질문 던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아는 것 자체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한국의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식의 차원에서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완전히 그냥 이해하는 것,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고 뭘 하는데,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해를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본래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할 때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예,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천의 함수연 선생님 오셨고요. 네. 고오주 선생님도 오셨네요. 제가 아까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방금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것, 지식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공통의 규범을 만드는데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왜냐면, 다 이제 현장에서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같이 이제 어떤 시민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다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입장이 또 다 다르죠. 그리고 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관심사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장을 만들면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 각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다 끝나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각자 경험들을 공유하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이 경험들을 공유하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각자 자신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경험의 공유 수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으로부터 공통된 뭔가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죠. 이 공통된 뭔가를 도출한다는 건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을 만들기로 하자라고 하던가 혹은 이런 제도를 만들기로 하자고 하던가 혹은 뭐 이런 정치적 이념을 따르기로 한다던가 혹은 우리는 공통된 이런 조직을 만들기로 한다던가 이런 어떤 공통된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서로 다른 경험들 어떤 실천의 역사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공통의 무엇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식일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알무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들은 다 다른데 이런 다른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의 이해에 기반해서 어떻게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뭐 그거는 이렇게 그 정도의 차이나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공론장을 하면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론장에 관한 운영 규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고 그 합의하에 논의를 진행시키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해관계의 차이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념이나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저는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많은 경우에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운영 규정.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의 룰을 만드는 역량이 곧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룰을 만드는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뭐 그게 직선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서구에 비해서 그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도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현장에서 항상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고주 선생님은 오늘 처음 참여하신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참여하는 건 아니고, 아, 예전에, 예전에는 했어요. 아, 하다가, 계속 얘기를 못 들었다가, 예, 오늘 또 시간이 좀 나서, 아, 예, 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디 사시고 무슨 일 그리고 하시는지. 광주의 양동에 삽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자꾸 이제 문을 두드렸었는데, 예, 이제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안 난 관계로 아, 못 들었다가 이제 예,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예, 예. 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알아봤네요.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이동준 우리 총장님의 질문 있으시네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노트북하고 휴대폰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잠시 이동을 해서 노트북은 이 커피숍이라 저걸 소리를 킬 수가 없어서요. 일단 박희대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공부할 때에도 제가 실은 우리나라 이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를 지속가능발전협에서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외부의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많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뭐 앞에서부터 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다 필요한 어,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어떤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기 반성 속에서 이제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자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아 비판을 하는데 비판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매우 취약한 현재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저도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알에 대한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서구 사회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서의 사람들의 인식, 그거를 인식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말씀 주신 내용 공감하면서 답답한데, 돌파라고까지는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혁신적으로 어떤 조직 체계 내지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조직 속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혹시 코멘트 주실 만한 또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아주 뭐 실천적인 구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제가 만족하실 만한 답을 딱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 뭐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동안 기간, 몇 년 동안, 물론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좀 그런 문제들과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커다란 난관으로 딱 등장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게 성폭력 문제였어요.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최근 몇 년간 이제 성폭력 사건들 지금 다시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제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성폭력, 그동안 이루어졌던 성폭력 사건의 폭로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운동진영으로 오게 되면 결국엔 이게 뭐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 이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그 조직 혹은 공동체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뭐 관리하거나 보조하거나 이제 도와줄 수 있는가의 이제 문제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성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대응한 조직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왜냐면 애초에 우리 어떤 조직이 있는데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한국의 이 사회운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운동이 아주 오랫동안 남성들이 주도한 운동이었는데 이 남성들 상당수가 성폭력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왜 성폭력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경험을 축적하면서 쌓아온 운동이긴 한데 이 경험은 사실은 남성들 중심의 운동이었고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이제 성폭력에 노출되면서 이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경험들은 이제 묻혀져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애초에 각각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떠나가지고 원칙 자체가 우리 조직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신체적인 혹은 언어적인 혹은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을 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성립이 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설사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도 거기에서 대응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우리 운동,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저기 다 뭐 MZ세대 얘기 난리거든요.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거기 강연 가면은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 요즘 MZ세대 때문에 미치겠다. MZ세대 노조도 좀 따로 만들고, 기존 노동운동에 대해서 뭐, 아예 노조 쪽으로 반결되면서 하고, 뭐, 이렇게, 뭐, 거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MZ세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저번에 다 비슷한 문제예요. 뭐냐면, 애초에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쭉 성립이 되어 있었다면, 이게 어떤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인간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용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모델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게 뭐 그거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모델, 원칙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아주 실질적으로는 뭐 그동안 우리 조직에는 뭐 예를 들면 여성 활동가도 아예 없고 성폭력도 없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그 매뉴얼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일반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매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예. 네.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추인성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두 번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자기 소개 겸 해서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예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남녀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있었다. 그것을 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말들인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게 뭔가 이게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원칙, 뭐 그런 일반 의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어,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삶의 작은 실천들이 누적되고 그 속에서 어,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어,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목표는 저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함께 풀어가면서 그런 것들에 관한 어, 삶의 룰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훈련과 성찰을 통해서 그것이 고도화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론장, 우리가 해가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런 뜻과 의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관념이라기보다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그게 다양한 세력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관념으로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그 실천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사회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제 세력 간의 권력 관계의 형성과 직결된 문제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자기 롤을 갖지 못한 것은 시민사회의 취약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켜가는, 그래서 권력 균형을 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박정희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그 얘기만 하나만 좀 덧붙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선생님 질문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예, 예. 방금 박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사실 거기서 이제 소수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소수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소수자라는 게 뭐냐면, 음, 소수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근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 원리는 뭐냐면 시민들의 체제라는 거였어요. 시민들. 근데 이거는 결국 뭘 가정하냐면 시민인 사람과 시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가정을 합니다. 당연히 누가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군가 시민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시민이고 시민이 아니냐에 대한 구별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시민이 아니다라고 배제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다, 여성들도 당연히 된다라고 해서 시민이라고 하는 범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흑인들, 미국에서 흑인들, 유럽은 이제 물론 법적으로 아주 그렇게 정치 참여권 자체 박탈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흑인들도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권리들을 다 박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통합이 됐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 들어왔어요. 다 보니까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면 현대에서 비시민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이주민입니다. 유럽에서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서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적도 없고 시민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용판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소수자의 전형이죠. 현대사회의 소수자라고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뭐 여성, 흑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주민들이 소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주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수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은 약해요, 약했지만, 힘이 없었지만, 단결을 통해서 힘을 모을 수가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고, 이미 이제 유럽사회에서는 노동자라고 하는 세력은 이미 주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중산층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운동들, 한국에서 사실 시민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80년대에 노동운동과 단절을 하면서, 시민들이 뭐냐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자 시민이라고 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세력, 이 다 사실상 다수자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여성들도 소수자인지 다수자인지 약간 애매해요. 요건 여성이라고 하는 요 범주는 매우 이제 문제적인 개념인데 하여튼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근데 완전히 이 사람들은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죠. 자, 그러면 이주민과 성소수자들은 유럽에서의 이주민들, 그 거대한 이주민 집단,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집단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단결을 해도 단결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정치적 목소리를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수자들이죠. 자, 근데 유럽에서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있죠. 하지만 이 이주민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법과 제도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우 부족하죠.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확 나올 정도로 부족한데 그래도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당에 가지고는 완전 이게 은폐노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종의 인신매매죠. 아프리카에서 와서 합법적인 취업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은폐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즉각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일에 노동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은
프랑스 산재보험은 이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법적인 채용 자격이 없지만 프랑스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수많은 선언문들과 인권 규약을 만들고 프랑스 차원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죠. 이걸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거는 만들어 봐야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나에겐 하등 이익이 되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역량관계로도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 원칙,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 원칙을 아주 추상적인 사원에서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원칙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 소수자 문제가 아까 성폭력 예도 들었지만 성폭력 사건 혹은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수록 계속 논의가 추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이주민들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성소수자들의 경험 그 자체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늘 경험으로 얘기해요. 경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것들은 계속 미제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아까 박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당연히 잘 이해를 하고, 예, 어떤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운동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통해서 사실은 그 경험의 축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잘 이해를 하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 뭔가 되게 새로운 도전이 제기가 된 거예요. 예, 시민사회에. 그래서 한국의 시민운동, 노동운동 모두 너무나 신기하게도 성폭력 사건, 다음에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다음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지금 거의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 박정희 선생님, 너무 오래 제가 기다리겠어요. 죄송한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살면서 어떤 국가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세뇌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국가는 없었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과 개인 안에서의 그 권리적 평등이라고 하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만 실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명의 발달이 왔듯이 지금도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더 퇴보하거나 더 굉장히 이상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들으면서 어쩌면 논리적 근거를 제가 만난 것 같은 반가움, 그런 것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치현 선생님이 인디언 마을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회는 국가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사회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 국가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상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하실 때 인류가 다 멸망하고 딱 200명 정도 남았다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상상에서 사실 국가라는 게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최근에 이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이건 어쩌면 전 인류 역사에서는 국가가 등장한 것도 우리의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록될 수 있는 문자화 체계에 등장해서 국가가 등장했고, 그 안에서도 민주주의라는 건 아주 그리스의 아주 짧은 역사와 최근 근대 이후의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너무 우리 많이 세뇌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건 어떤 것을 하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한 줄기 제 빛을 잘 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현정 선생님도 손 드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듣고 우리 그 박이대승 박사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현정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손을 잘못 들긴 했는데, 아, 예. 그래도, 예, 그래도, 그냥 하나 그냥 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좌우, 이념 논쟁으로 가고, 양,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 할 수 있을지 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네요. 예. 네, 음, 이상입니다. 음. 또, 예, 한두 분 더 질문 받고, 박사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윤남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기 발표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체의 규칙과 제도가 이제 정상성에 기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다른 분의 이제 답변을 말씀하시면서 소수자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인자와 아닌자와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성에서 지금 현재는 이주민으로 이제, 그 시민과 비시민이 이렇게 구별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시민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상성에 기초한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정상성의 기초를 왜 해야 되지? 그러면 물론 이제 공동체의 규칙과 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딱딱한 그러니까 딱 형태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유동성이 없는 유동성이 좀 부족한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상성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정상성이 뭐야? 어 그러면 비정상적인 그 반대되는 비정상적인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을 비정상으로 보면서 정상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본래 그 비정상적인 걸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그런 이제 용어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것, 정상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평범한 상태?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상태에 비시민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경계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횡설수설했나요? 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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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질문이 없으시면, 박사님, 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미처 못하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질문이 지금 세 번 말씀해 주셨고, 지금 추인성 선생님께서는 지금 채팅창에 질문 써주셨는데요. 자, 요 질문 4개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국가에 대한 질문을 그 박재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예, 국가는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요쪽 유럽 인류학에서 이제 20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가가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 국가 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존으로 들어왔죠. 그 아마존에 가니까 이제 서구인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마존에 가니까 아니 국가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더라. 네, 물론 이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국가가 없는 대로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곳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도대체 국가가 없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거의 처음으로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서구에서도.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는 늘 어떤 형태의 정치 공동체든지 간에 국가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역사에서도 이게 국가랑 정치 공동체가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이 등장한 게 매우 가끔 한 번씩 등장합니다. 가끔 한 번씩. 뭐 막스가 한 번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아나키즘에서 한 번 등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인류학에서 이런 연구들을 엄청 하죠. 도대체 국가가 없는 상태의 사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그걸 풀어져야만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대략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한두 개만 꼽자면, 이 국가란 무엇이냐면, 국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국가를 통해서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게 국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만 모든 걸 할 수 있게. 당연히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자신에게 집중시키고요. 경제적인 것도 집중시키고 내가 받아서 재분배하고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상 아시아죠. 아시아에 우리가 이제 그 전제주의라고 불리는 데스포티즘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생각해 보면 왕이 없으면 공동체가 구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 물론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냐. 사실상 이제 왕도 없애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국가를 운영했던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뭐냐면은 모두가 왕을 통해서 다른 인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배적인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국가의 경제 구조라는 게 인간들이 다 생산을 하죠. 그럼 생산한 것들을 다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서로가 이제 나눠서 갖는 거예요. 양반들은 더 많이 갖고, 가난한 평민들은 더 적게 갖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국의 그 전제주의 체제에 구성됐던 되게 어떤 그 방식인데 이게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어느 곳이나 서구나 어디나 국가는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민주주의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과 시민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자유와 평등의 관계,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 연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데 국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면서 계속 자신을 끌어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국가의 뭘 통해서, 국가의 권력과 뭘 통해서 너는 뭘 할 수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전시킬수록 국가라고 하는 것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양면성이 있죠. 왜냐하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면은 시민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가 강화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켜 민주주의가 발생하는데 국가 역할을 축소시키면은 시민들 사이에 불평등이 오히려 강화되는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이제 이게 사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아주 어려운 난제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시민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사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들 어떻게 가냐면 시민운동, 노동운동 할 것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에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다 국가 권력이에요.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 그냥 데모를 합니다. 거리에서 데모를 해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모였습니다라고 모여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헤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시위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청와대를 진격합니다. 왜? 시위의 목적이란 정치적 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이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압박하는 것으로 결국에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운동에 대부분 정권 청와대를 향하게 돼요.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시민과 시민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가 권력을 통해서 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약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징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권력의 중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시민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독점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이제 가는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뭐 이념 논란과 뭐 이런 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그냥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박근혜 그 탄핵 시위할 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뭐 90% 이상 뭐 그 탄핵에 찬성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기억에. 하여튼 절대 다수가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다수가 어마어마한 인파가 거리로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박근혜 하야하라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거였어요. 국민이 주권자다.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권자 국민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 광화문 세종로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동시에 반대편에서 매우 극소수지만 당시 태극기 무대가 모여가지고는 이제 박근혜 지키기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임이 한 100명도 안 돼요. 되게 극소수인데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90%가 모여서 박근혜 하야를 주장을 하고 뭐 한 1%가 모여가지고 박근혜 지키기를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냐는 겁니다. 답은 둘 다 아니죠. 설사 99%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박근혜 내려와라라고 요구해도 이것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99% 전체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박근혜를 지키지 않은 1%의 목소리도 국민 전체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지킬 것인지 혹은 탄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반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복잡한 대의민주주의적인 장치와 민주주의와 토론과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만이 결국에 일반 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박근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옆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박근혜를 싫어해. 라고 외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박근혜를 너무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평생 박정희를 사랑해왔고, 이 박근혜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어린 시절에 흉탄에 맞아서 두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 그 살아온 박근혜 인생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나는. 그래서 태극기 부대에 모였던 그 어르신들은 박근혜를 너무나 지키고 싶으니까 박근혜 지키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고 지금 한국의 지금 정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는 이 나의 주장이 일반적 주장이 아니고 특수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일단은 모두가 아무리 절대다수가 외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이고 전체 주장이 아니라 일부의 주장이고 결국에는 전체 즉 일반적인 이 의지, 그런 절정은 이런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서 복잡하게 거쳐가지고 나온 그 최종 결과물만이 일반적인 거고 그 전에 우리는 나의 견해를 모두 특수한 것으로서 훨씬 더 가치를 낮게 봐줄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엔 한국이 정치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요.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정상성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안 좋게 생각이 돼요. 정상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감이 안 좋아요. 왜냐면 정상, 비정상 구별하고 비정상 차별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차별할 때 다 비정상, 정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등장하냐면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비정상이나 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내 감정상, 내 경험상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말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쁜 경향입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정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우 많은 것을 포함하는데 당연히 평균적인 것과 비평균적인 것도 있고 옳고 그른 것도 있고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모든 삶은 정상성 없이는 성립이 안 돼요. 장애인 차별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은 비정상이고 비장애인이 정상이니까 장애인은 차별받아야 한다. 비정상이니까 차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판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자,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이 논의 선으로 갑니다. 어떻게 비판해야 되냐면 너는 장애인을 죄송합니다. 너는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했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네가 비정상이야라고 규정해줘야 돼요. 네가 장애인을 비정상이야라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보는 네가 비정상이고 장애인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정상이야라고 해서 비정상과 정상의 구별을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구별 자체를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적인 규범이 만들어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질문을 채팅창에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그냥 이것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AI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AI 얘기를 되게 엄청 많이 하시던데 AI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고 AI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다. 사실 그동안 보세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었을 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한 1, 2년 있으면 세상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알파고 나온 게 지금 7년 지났는데 7년 만에 나온 게 챗 GPT예요. 근데 챗 GPT 지금 보면은 불과 지금 이틀 전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입자 줄고 있습니다. 챗 GPT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허언증이에요, 허언증.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갖다 붙이는. 물론 AI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들도 있는데 사실 그 발전 속도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맨 처음에 알파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무슨 위원회 만들고 난리가 났었죠. 알파고 얘기 아무도 안 하죠. 4차 산업혁명 지금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챗 GPT도 1년 후에 누가 얘기하고 있을지 아닐지 몰라요. AI의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AI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극단적으로 발전을 해서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에서의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하면 그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로봇을 그냥 시민으로 인정해 주면 돼요. 시민으로 인정을 하고 이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을 부과하면 됩니다. 사실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웬만한 문제들에는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졌고 굳이 이제 어려움을 뽑자면 로봇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이죠, 동물. 최근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은 한국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AI보다는 동물입니다. 예를 들면 비인간의 존재들, 특히나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이 비인간적인 존재들을 근데 민주주의는 당연히 시민이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동물이나 아니면 돌덩어리를 시민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시민과 시민을 구별해서 비인간을 비시민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근대의 민주주의 체계가 과연 이 생태주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보다는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볼 지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 향한 민주주의 또는
국가를 향한 정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익숙한 반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정치적인 관계 라든지 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고민은 굉장히 취약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저는 들어있고 훨씬 더 깊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그런 성찰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고도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읽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공론 포럼이 추구하는 건 역시도 그런 점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든 주민운동이든 모두가 시민운동까지 포함해서 국가개조운동 차원에서 또는 행정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기 비판,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정인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이 사회적인 관계에 그 박사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것 측면 말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채워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어쩌면은 처음 시작하는 본격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박사님이 던지는 말씀은 굉장히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제로 보다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저희들도 더 가일층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인사 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네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래 포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역시 두 번째 주에 탈진실시대 민주주의와 공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경희대학교의 김만권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공지 드린 것처럼 7월 22일 날 학예 워크숍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거, 또 토론한 거는 정리해 가지고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박사님 이거 유튜브로 올려서 다른 분들이 봐도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막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작고 큰 소식들 같이 나누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같이 또 돕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7월 22일 또는 다음 달 원래 포럼 때 뵙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이대승 박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오늘 원래 포럼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죠. 박발진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예, 김재기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함수현 선생님 한 말씀 하셨어야 되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예. 고우주 선생님 자주 오세요.
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렇지. 개념, 예.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변화를 위한 소수자의 정치 전략, 오래 봄을 썼대요.